최근에 미국의 드론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무섭습니다. 레드캣 홀딩스도 그렇고 에어로바이런먼트, 이렇게 미국 내에서 드론을 제작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업체들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주식시장에 이런 테마주들이야 널리고 널렸죠. 그런데 드론 테마는 다른 일반적인 주식들과 다른 스토리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돈 냄새를 잘 맡는 그런 투자자들이 급등을 시켜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넘어서 이젠 드론 부품까지 품목을 늘리면서 무역전쟁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해당 품목들의 특징은 부가가치가 높은 또는 미래의 전략적인 핵심 산업이라는 건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무역 분쟁과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0년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현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림은 1976년과 1987년 반도체 기업들의 글로벌 매출액 순입니다. 보기 좋게 표시를 해드렸는데, 1976년 보면 미국 내에서 1위이던 텍사스 인스트루먼스와 2위이던 모토로라가 1987년을 보시면 4위, 5위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1위부터 3위까지의 기업들이 바로 일본의 NEC, 도시바, 히타치 등의 기업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1980년에도 지금 중국처럼 일본이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핵심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 그리고 컴퓨터 산업에서 미국의 자리를 넘보려 했었던 건데요. 그 결과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면서 끝이 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스토리는 2024년에 이 중국과 미국의 싸움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부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토로라, 페어차일드 등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 PC 사업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핵심이 되는 반도체부터 모든 것들을 미국이 전부 다 주도권을 가지고 산업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중국처럼 해외 생산기지 역할을 당시에는 일본이 자처했거든요. 어느 순간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흉내만 내다가 내재화를 하기 시작하고 첨단 기술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일본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유치 그리고 반도체 지원책 등과 더불어서 또 낮은 인건비 등을 바탕으로 저가의 반도체를 무기로 세계 시장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1980년이 되자 그림처럼 NEC, 도시바, 히타치 등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을 제끼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게 됩니다. 세계 1, 2, 3위 기업으로 급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자 역시나 지금처럼 당시에도 미국의 미래 먹거리인 컴퓨터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에 지나치게 의존해 가고 있다, 이런 견제 여론이 커지게 되죠.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 점유율을 늘려간 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은 1980년대 닛산의 페어레일이고요. 이거 무슨 키트 같죠? 전기역 제트 작전. 그리고 이건 갓그랜저가 아니라 도요타의 80년대 소아러라는 모델입니다. 한 80년대 미국 영화 보면 이런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 당시 미국에서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을 자랑하던 도요타, 닛산 등의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의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에서 해고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일본이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 비판을 하면서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반일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미국의 시장을 지배하고 미국의 기업들을 박살내던 일본이 역으로 무참히 박살나버린 사건이 바로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1986년의 반도체 협정이에요. 플라자 합의는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 대비 달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고 있으니까 달러 가치를 대략 절반 수준으로 절하할 거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네랑 무역을 안 하겠다, 이래서 합의된 게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하지만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은 그 유명하진 않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1980년대 당시 미국 국가안보국의 기고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가 나와요.
반도체는 첨단 군사장비 및 소비자들의 가전제품의 핵심 제품이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미국도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 설비를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980년대 두 번째 기고문 보면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 경우 지난 1970년대 오일 쇼크 때처럼 핵심 제품의 타국 의존도가 높아서는 미국에 이게 약점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은 미국의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 드론 등 이런 생산 설비 관련 이런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미국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또 기고문의 세 번째를 보면 일본은 이 반도체라는 핵심 부품을 시작으로 컴퓨터도 생산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의 컴퓨터 산업의 장악력이 높아질 거고 일본이 선두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국가안보국의 기고문이 1980년에도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 그리고 당시 일본이 굉장히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던 와중에 1985년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했고요. 일본에 밀려서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던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사업을 철수하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스와 마이크론 이 기업들만 남고 나머지는 거의 청산을 하려고 해요. 일자리를 잃은 많은 사람들이 속출했죠. 그리고 언론에서 이러한 사항들, 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러면서 대대적인 보도가 들어가고 반일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런 여론을 타고 미국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패권을 유지해야 했던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1985년 상무부에서 일본 반도체에 대한 덤핑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 당시 일본도 정부 지원금으로 낮은 가격에 반도체 만들어서 판매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도산했다. 이건 완전 불공정하다 이거죠. 자, 이 그림이 미일 반도체 협정의 이 문서인데 1986년 결국에는 일본이 서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미국은 일본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100% 끌어올려요. 이렇게 규제가 계속되자 결국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슬슬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일본 규제 초기에는 이게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본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오랜 기간 기술력에 밀려나 있고 일본처럼 싼 값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규제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했는데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일본 반도체에 대한 규제는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규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이런 패권 전쟁에서 경제 논리나 개별 기업들의 입장 이런 건 항상 무시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려서 그쪽에서 사업 분야를 뚫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본 반도체 시장이 좀 어려운 틈을 타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들어갔고 대만의 TSMC 등 이런 회사들이 일본을 이제 향후에 제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시작된 거죠. 지금 미중 무역 분쟁도 완전 똑같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 규제를 두고 미국이 일시적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결국 얼마 못 가고 항복하고 규제를 다 풀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도 많은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이 중국의 다른 부분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규제를 풀 수는 있겠지만 이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 가능성은 낮다 보시는 게 맞아요. 드론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드론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다운되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날리던 것도 이제 재미가 없고 드론을 통한 배달 산업 이런 게 커질 거다 생각했는데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죠. 게다가 중국이 DJI 같은 경우에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값싼 드론을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우리나라, 유럽 등 다수 드론 업체들은 거의 고사 위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은 드론 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180도 바꿔놨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값비싼 드론들은 러시아가 GPS를 차단하거나 전파 방해를 놓자마자 이게 어디 갈 줄을 몰라서 막 수sob에키고 이러면서 힘을 쓰지 못했는데 저렴한 싸구려 드론에 폭탄, 총 이런 거 장착하고 전장을 날아다니면서 적군을 다 때려잡고 탱크를 무력화시키는 이 영상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이런 소모전에는 저렴한 드론을 얼마나 많이 찍어내고 생산할 수 있냐, 이게 미래 전쟁의 핵심이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제대로 된 거죠. 자,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저렴한 소형 드론 생산하는 업체, 특히나 자국에서 생산하는 업체로 쏠리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형 드론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중국 DJI의 말도 안 되는 가격과 성능에 밀려서 완전 다 나가리가 되려는 판국이었죠. 그러나 이제 모든 국가에서는 미래 전략 핵심 무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소형 드론, 그리고 전파 방해 등 이런 전자전에 대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값싼 드론과 부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자국의 기업들을 육성하고 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발빠른 투자자들은 주가를 예전부터 투자해서 미리 다 끌어올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건 저도 모릅니다. 그걸 정확히 알면 제가 키우던 소 팔고 집 팔고 대출 껴서 몰빵을 하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일단 전쟁에서 대규모 소모전에서는 저가의 소형 드론이 미래 전쟁의 핵심으로 현재까지는 평가가 되고 있고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전쟁 때 대량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이렇게 소형 드론을 전쟁터에 더 많이 쏟아 붓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각 국가에 있는 이런 소형 드론 생산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겠죠. 그리고 전자전에 대비한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미래 국방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가 아니라 진짜로 소형 전투 드론 관련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드론 기업들은 정말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대량 생산이 아니라 다 수작업으로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뭔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 기업이다. 그럼 그 기업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기업이겠죠. 그런 기업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소형 드론 이런 거 싸구려 만들어서 팔다가 전시에는 이 스타크래프트의 캐리어가 인터셉터로 막 찍어내서 막 다 때려 부시듯이 전시에는 그 공장이 군수 공장으로 바뀌게 되고 전투 드론이 막 생산되는 그런 미래의 전쟁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썸네일의 자극적인 그림과 제목으로 흥미로울 만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된 역사의 흐름을 알고 실물 경제의 흐름을 보면서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예상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는 일단 현금화도 해놓고 채권도 가지고 기다리고 주식시장이라는 엘리베이터는 항상 고층에서 저층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하잖아요. 고층에서 뚝 떨어져 내리면서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뛰어내릴 때 그때 또 과감하게 올라타야 다시 올라갈 때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물론 아무 엘리베이터나 타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인덱스 지수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는 소비재 이런 것들이 공포에 들려서 다 뛰어내렸을 때 그때 올라타야 나중에 제대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잘못된 엘리베이터 올라타면 그냥 내리꽂아서 떨어져서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석적으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라 계속 말씀드리죠. 이렇게 다른 영상에서도 그렇고 정석적인 방법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흥미로운 영상 또 썸네일에 유입된 단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근거로 다른 영상들도 쭉 보시면서 정석적인 투자의 길로 접어드신다 한 분이라도 그렇다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 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을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 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녹색선이 바닥을 찍고 위로 쫙 올라가는 이런 구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든 떨어지든 변동성이 있든 없든 존나게 버티기, 존버라고 하죠. 기울기가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런 시기 있죠. 성장성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예요. 문제는 그 경기 침체라는 게 터지면 재수없으면 계좌가 반토막도 나고 3분의 1토막도 날 수 있다는 거죠.